학습 목표를 보면 이성 소구 광고와 감성 소구 광고의 정의를 한번 살펴보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감정의 특성과 기능. 세 번째가 광고 정보 처리에서의 감정의 영향력이라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감정의 특성을 보면 감정의 종류와 기능. 우리 심리학에서 이 감정과 관련된 연구를 또 수행하는 연구자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이 감정에 대한 감정을 어떻게 나누고 분류하고 뭐 이런 감정의 종류, 그 다음에 기능, 그죠? 정의와 분류, 감정의 특징과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감정의 영향에서 인지 과정에 대한 감정의 영향. 우리가 인지와 감정은 전혀 별개의 분리된 것이다라고 우리가 자꾸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인지 과정에 사실은 감정이 많이 개입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영향력이 꽤 크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행동에 대한 감정의 영향이라는 것도 뭐 여러분들 다 경험해 봤으니까 우리가 행동을 할 때도 역시 감정에 의해서 행동이 달라지기도 하죠. 그런 부분을 또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비자의 감정 반응과 광고 효과입니다. 특히 광고라는 것도 소비자들이 광고를 보면서 어떤 감정이 유발되느냐에 따라서 그 정보 처리를 하는데 많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광고 정보 처리 과정에서 감정의 역할이 무엇인지, 어떤 역할들을 하고 있는지, 감정적인 정보 처리, 그리고 광고가 유발하는 감정 반응. 특히 이 광고가 유발하는 감정 반응에 관련된 연구도 국내외에서 많이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광고 태도, 그리고 광고 태도가 곧 브랜드 태도로 연결되어지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의 광고 효과라는 부분도 매우 중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태도의 개념, 광고 태도의 개념, 그리고 광고 태도와 브랜드 태도의 관계, 그리고 광고 태도의 전략적 활용이다라고 해서 이 감정과 광고와 관련된 내용들을 쭉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가 이제 감정의 특성이에요. 그 감정의 특성이라는 것에서 가장 먼저 살펴봐야 될 내용이 바로 감정의 종류와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정의 종류와 기능. 우선 감정이라는 게 뭔지 기본적인 정의는 바로 개인이 의식적으로 경험하고 주관적으로 느끼는 정신적 상태다라고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이 감정이라는 것은 굉장히 포괄적인 용어라고 봅니다. 우리 심리학에서는 이 감정이라는 부분을 굉장히 세분화해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정서, 이모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서는. 감정은 우리가 흔히 쓰는 감정을 얘기할 때 affect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feeling이라는 말도 느낌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mood라는 것은 바로 분위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다 감정이라고 해서 우리는 혼용해서 막 쓰고 있죠. 일상적인 상황에서 보면. 그래서 감정이라는 건 굉장히 아주 복잡하고 막 여러 개의 개념들이 막 혼재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특히 심리학에서는 이제 정서라는 말을 특히 정서가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모션, 정서라고 합니다. 그리고 affect는 감정이라고 해요.
근데 우리가 이 정서와 감정을 뭘로 경험하느냐? 여러분들이 오늘 왠지 기분이 꿀꿀해라고 얘기할 때 그 꿀꿀하다는 우리 말로는 이제 꿀꿀하다는 표현을 쓰는데 그 꿀꿀해라는 내 기분 상태, 그 감정 상태가 꿀꿀해라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런 건 그냥 감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냥 어떤 대상도 없이 내가 오늘 왠지 쓸쓸해, 왠지 우울해 라고 얘기할 때 감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정서라는 것은, 이모션이라고 하는 것은 그 대상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이 바로 정서예요. 저것 때문에 내가 슬퍼. 저것 때문에 내가 괜히 기분이 꿀꿀해. 그 꿀꿀한 거에 대상이 있으면 그건 정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정과 정서가 엄연히 구별되고 있죠. 그런 이제 개념이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좀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감정의 세 가지 요소를 얘기하는데 그 첫 번째가 주관적 경험이에요. 주관적 경험. 그러니까 감정은 사실은 나 자신, 내 스스로가 느끼는 주관적 경험이라고 봐야겠죠. 내가 경험하는 객관적인 게 아니고 주관적인 겁니다. 뭐 공포, 기쁨, 놀람 이런 어떤 특징적인 느낌 혹은 주관적 경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주관적 경험에 따라서 일어나는 생리적 각성 또는 흥분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요소라고 봐야죠. 생리적 각성. 즉 내가 어떤 감정 상태가 되느냐에 따라서 내 몸에 신체적인 변화가 일어나요. 그게 생리적 각성이에요. 여러분들 막 긴장한 상태가 되면 어떤 것 때문에 무섭다라든가 그러면 막 무서운 감정을 느낄 때 막 땀이 쫙 흐르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내가 어떤 것 때문에 막 분노가 치밀 때도 사실은 막 땀도 나고 부들부들 떨리고 그러죠. 그것도 역시 생리적인 각성 상태가 변화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요소가 바로 이 외현적 표현이라고 하는 겁니다. 외현적 표현이라는 것은 그러한 감정 상태를 외부로 표출하는 게 외현적 표현이에요. 이게 바로 이제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다 여기에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세 가지 요소로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이라는 것이 인간을 포함한 유기체의 고유한 주관적 경험으로서 감정을 느낄 때에는 신체의 생리적 변화가 발생하고요. 그리고 그때 느낀 주관적 경험인 외부로 표현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감정이 유발됐을 때 나타나는 반응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감정과 관련된 이제 정의와 분류에서 특히 이 플루칙이라는 학자가 플루칙이라고 하는데 1980년도에 다차원적 정서 모형이라는 것을 발표했어요. 이 플루칙이라는 학자가 이 사람은 인간의 그런 다양한 감정을 가장 기본적인 8가지 정서로 분류를 했습니다. 이 기본 정서 8가지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정서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풀칙의 다차원적 정서 모형이 표 1-12에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죠. 우리 교재에도 그림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여기 보면 기본적인 정서를 사랑, 순종, 경외심, 실망, 후회, 경멸, 공격, 낙천주의라고 이렇게 표현해 놨는데, 사실은 기본적인 그 정서는 기쁨, 수용, 두려움, 놀라움, 순능, 혐오, 분노, 기대라고 할 수 있어요. 그죠? 기쁨, 수용, 두려움, 놀라움, 슬픔, 혐오, 분노, 기대. 이게 사실은 기본적인 8가지 정서예요. 그리고 이 8가지 정서의 이 3차원적인 모형은 바로 이건 뭘 얘기하냐면 강도와 유사성 그리고 양극성의 특징을 갖는 원추형의 3차원 구조로 또 개념화할 수 있다는 것도 연구 결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강도라는 건 보면 이 강도가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죠? 여기 이 강도가 분명히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강한 정도에 따라서 느끼는 정서가 달라진다는 것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수직 차원은 정서적 강도, 횡단면이라는 것은 바로 정서의 유사성, 그리고 원추의 반대편에 마주한 점은 양극성을 나타낸다. 서로 반대되는 위치에 있는 건 반대되는 정서라고 본 거죠. 그래서 이 혼합정서라는 것도 이 사람이 정리를 했어요. 우리 기본정서 8가지가 이 원에 분류가 되어 있죠. 기쁨과 수용을 합치면 사랑이라고 하는 혼합정서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혼합한 감정 상태를 경험한다는 것이 바로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수용과 기쁨이라는 기본 정서가 혼합돼서 플러스돼서 사랑이라고 하는 정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걸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기본 감정 8가지가 우리 교재에 표 1-4에 정리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 각각의 소비 장면에서의 사례도 같이 쭉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들을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바로 플루칙이 발표한 다차원적 정서 모형에 관련된 내용들이에요. 이래서 여기 이제 기본 정서 경험이다라고 해서 이 8가지에 대한 정서를 쭉 정리해 놨죠. 수용, 역겨움, 공포, 분노, 기쁨, 슬픔, 놀람, 기대. 이러한 정서가 바로 8가지의 기본 정서라고 하는 겁니다. 이 기본 정서, 기본 감정 8가지의 각각의 그 예를 보면 수용이다라는 것은 뭐예요? 사회자를 매우 좋아하는 사람이 TV 토크쇼를 시청하는 거예요. 이게 수용이라는 거예요. 좋아하는 사람이 TV 토크쇼를 시청하는 거. 역겨움, 상한 우유를 한 모금 가득 마신 후 그 사실을 깨달았을 때 역겹다라는 걸 알죠. 공포, 이것도 또 캔을 따서 한 입 먹은 직후에 보틀리누스 식중독균 뉴스를 머릿속에 떠올리게 되었을 때 이거 공포심이 이제 분명히 유발될 수 있다는 거죠. 식중독균이라는 게 참치캔에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나오는 거를 내가 떠올리게 되면, 그죠? 분노, 중고자동차 세일즈맨이 사고 기록을 속여 판 사실을 인식했을 때,
중고차를 샀는데 사고가 없는 차라고 멀쩡한 차라고 속여서 팔았어요. 근데 그 사실을 내가 알게 되면 분노, 그죠? 화가 나겠죠. 기쁨이라는 건 뭐예요? 가장 좋아하는 베토벤의 9번 교향곡 피날레를 듣고 있을 때 굉장히 기쁜 감정을, 정서를 느끼고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슬픔, 7살 크리스마스 날 아침 선물로 받은 비디오 게임기가 작동하지 않을 때 그건 슬픈 거죠. 놀람, 그 프리미어 최하위 팀이 최강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3대 0으로 제압하는 경기를 볼 때 그건 놀라는 상황이 되는 거죠. 기대, 아가사 크리스티의 추리소설 마지막 장을 막 읽기 시작했을 때 굉장히 기대가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 스토리가 풀려나갈까 기대를 하고 읽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소비 장면과 관련된 사례들을 쭉 제시해 놓은 겁니다. 특정 감정을 경험한 소비자는 제 경험을 위해 소비 행동을 반복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뭐 좋은 정서를 느끼면 특정 감정을 경험했으면 그걸 또 경험하기 위해서 소비 행동을 어떤 제품을 사서 내가 굉장히 기쁘거나 아니면 아주 수용에 그 다음에 또 기대감 그런 것들을 내가 느꼈다면 또 그거를 느끼기 위해서 소비 행동을 반복하게 된다는 거죠. 소비 장면에서의 감정 요소가 우리 일상생활의 질을 결정하는 경우도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도 아마 다 경험해 보신 일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이제 감정의 종류와 기름 중에서 감정 반응의 유형이에요. 그 유형에 대한 내용도 우리가 아까 앞에서 제가 먼저 언급을 하긴 했었죠. 우선 정서라고 하는 거, 이모션이라고 하는 거는 기쁨, 사랑, 공포, 분노 등 구체적으로 느끼는 주관적인 감정 상태다. 구체적으로 느낀다는 게 바로 어떤 대상에 대해서 내가 느끼는 주관적인 감정 상태예요. 기쁨, 사랑, 공포, 분노, 대상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정서라는 건 강도가 세고 각선 수용도 꽤 높은 그리고 생리적 반응도 수반하는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느낌이라고 하는 feeling이라고 하는 것은 정서보다는 좀 약해요. 덜 강하고 다소 약한 생리적 반응을 수반하는 감정이다. 뭐 따뜻함, 만족감, 슬픔 등의 감정, 이런 느낌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흔히 무드라는 말도 많이 사용하죠. 뭐 감정의 강도가 낮아요. 그리고 생리적 각성이 거의 수반되지 않습니다. 이건 신체 변화까지는 수반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감정의 강도가 낮기 때문에 그러니까 굉장히 은은한 게 느낄 수 있는 그런 거죠. 그래서 매장의 분위기라는 게 상점 선택뿐 아니라 매장 안의 소비자 행동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 매장의 분위기라는 게 그래서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죠. 소비자들의 감정 상태를 차분히 이끌어주고 또 소비자의 행동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요. 그죠? 굉장히 아주 분위기가 아주 따뜻한 분위기를 연출하는 음악을 쫙 틀어놓고 그 음악 속에 내가 어떤 커피를 마시는 그런 커피 매장에서 그러고 있으면 커피 맛도 좋고 커피 향도 좋게 느껴지겠죠. 그런 음악과 함께 백화점이라는 곳이 또 역시 매장 분위기를 굉장히 중시하는 부분도 있고요. 패션 매장도 마찬가지죠. 옷을 파는 매장도
그런 분위기라는 게 그런 경우에 많이 작용하고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평가라고 얘기하는 것은 강도가 가장 약한 감정이에요. 대상에 대한 태도라고 볼 수 있고요. 호의도 또는 선호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비 행동에서 보통 소비 상황에서 얘기할 때 뭐 어느 정도의 호감도, 호의도를 갖고 있는지 아니면 선호도를 또 물어보는 경우가 있죠. 뭐가 제일 좋은지, 그거보다 약하게 그 다음 좋아하는 건 뭔지 선호도를 물어보는 경우가 이 평가에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이러한 감정 반응의 유형도 우리가 좀 구분해서 구분할 줄 알아야겠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소비자들의 여러 가지 상황에서 우리가 다 다르게 느껴지는 감정들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이제 감정의 특징과 기능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우선 특징을 살펴보면 감정의 특징. 인간이 선천적으로 기본 감정을 가지고 태어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선천적으로 타고날 때부터 기본 감정이라는 것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나 다 동일한 거죠. 지역이나 인종이나 언어, 문화를 뛰어넘어서 뭐 우리나라 사람이나 미국인이나 일본인이나 중국인이나 다 기본적인 감정은 동일하게 가지고 태어난다라는 게 기본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관적인 경험 그 자체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주관적인 경험을 하고 그에 따라서 행동을 수반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행동 경향성을 수반한다. 주관적인 경험 뒤에 행동이 다르게 나타나게 된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막 아주 즐거워하는, 기뻐하는 친구의 그 행동을 보면 막 기뻐서 어쩔 줄 모르고 그러는 그 행동 자체가 막 굉장히 들떠 있고 기분 좋아서 하는 행동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행동만 봐도 저 친구가 뭐가 기분 좋은 일이 있나 보다. 근데 또 화난 친구의 그 행동하는 모습을 보면 저 친구 굉장히 화가 났나 본데. 그죠? 그 행동만 봐도 우리는 대충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관적인 경험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밖으로 표출되는 부분이 바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죠. 의도적인 계획이나 의식적인 통제가 어려워요. 정말 우리가 얼굴이 두꺼운 사람, 정말 철면피다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그런 어떤 자기의 감정을 통제한다는 게 아주 쉬운 일이 아니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간혹가다 우리가 정말 자기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있기는 있어요. 그죠? 지속성이 약해요. 그리고 쉽게 변합니다. 그 감정 상태가 계속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어느 정도 지속되긴 하는데 그렇게 강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또 쉽게 변할 수도 있어요. 뭐 기분이 갑자기 막 좋았다가 뭐 또 어떤 일로 인해서 갑자기 또 안 좋았다가 하는 것도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대상에 대한 감정 반응은 대부분 학습되는 것이다. 학습되는 거죠. 사실은 그런 것들이 예전의 경험을 통해서 나한테 학습되어진 것들이 또 역시 감정 반응으로 표출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어렸을 때부터 쭉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대부분 다
경험에 의해서, 학습에 의해서 그렇게 감정 반응들이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확산되는 성질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개인들이 긍정적인 자극상을 맞아서 기분이 좋아지면 그 대상에 대해서만 긍정적 감정을 갖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행동에 모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나한테 그런 막 그 기분 좋은 나를 기쁘게 해준 대상으로 인해서 내가 그런 정서 상태가 됐는데 그걸로 끝이는 게 아니죠, 사실은. 그 기분 좋음이 다른 곳에도 다 연결이 돼서 확산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죠? 기분 좋을 땐 그렇고, 또 기분이 나쁘면 그 나를 기분 나쁘게 한 대상에만 기분 나쁜 것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거에도, 우리는 괜히 또 막 딴 거에도 분풀이도 하고 화도 내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확산되는 성질을 갖고 있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감정의 영향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감정의 영향에서 인지 과정에 대한 그 감정의 영향을 살펴봅시다. 그 감정과 인지는 뭐 각기 그 감정 체계와 인지 체계의 어떤 활동에 의해서 생성되는 반응인데, 이 두 체계가 사실은 상호 관련성이 높아요. 그래서 서로 영향을 미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정과 인지가 전혀 상관없는 양극단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니고 관련성이 꽤 많다라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보면 뭐 우리 여기 교과서에도 예를 들어 놨잖아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넘어져서 부끄러움을 느끼면서 피가 날 정도로 상처가 심해도 아픈 곳을 느끼지 못하다가 상처 부위에서 피가 흐른다는 것을 아는 순간, 그거를 내가 인지하는 순간에 아주 극심한 통증을 느끼게 되는 것처럼 인지와 감정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감정이라는 것은 대상에 대한 느낌이지만 분위기처럼 자극에 대한 주관적인 경험 상태다라는 것입니다. 그 주체가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상태다. 그리고 생리적인 반응을, 신체 반응을 수반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흥분을 하면 막 땀을 흘리거나 또 뭐 그죠? 여러분들이 뭐 분노를 하게 돼도 역시 또 마찬가지로 혈압이 올라가는 것도 그렇고, 그런 것들이 다 사실은 어떤 감정에 의해서 내 몸 상태가 달라진다라는 것을 아마 여러분도 다 경험을 해 보셨으니까 아실 겁니다. 인지 과정에 대한 감정의 영향을 이제 우리가 살펴보면 대상에 대한 정신적인 반응이 바로 인지라고 하는 거죠. 뭐 정보 처리 과정이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지식의 습득과 저장과 관련된 정신 과정이다. 그러니까 어떤 지식을 내가 습득하고 그것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저장을 하는 그런 것이 인지 과정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인지 과정 상에서 신체적, 심리적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지 과정에 대한 그 감정의 영향을 이제 우리가 살펴보면, 우선 감정일치 가설이라는 게 있어요. 감정일치 가설. Mood Congruency Hypothesis라고 해서 감정일치 가설이다. 즉 입력 정보의 처리, 부호화나 저장, 저장된 정보의 인출, 대상에 대한 호흡 판단,
좋고 싫은 거에 대한 판단, 대상을 향한 접근 회피적 행동 모두가 사실은 유기체의 감정과 일치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감정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이런 정보 처리, 부호할 때나 아니면 저장된 정보를 끄집어낼 때나 아니면 어떤 대상에 대한 호불호, 또 대상을 향한 접근 회피적 행동, 이런 것들이 사실은 감정과 일치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죠? 우리는 뭐 일상적으로 항상 이런 경험들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특정 광고에 노출하기 이전에 소비자가 광고를 보기 전에 어떤 감정 상태인가는 해당 광고의 정보 처리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주로 어떤 드라마가 뭐 유머스러운 드라마냐 아니면 굉장히 슬픈 그런 멜로물이냐 아니면 액션물이냐, 아무튼 뭐 그런 거에 따라서 우리가 그 드라마를 막 볼 때 감정이입을 하게 되잖아요. 그로 인해서 감정을 느끼게 되는데, 그리고 그 드라마가 끝나면 광고가 나오겠죠. 어떤 광고가 나오는데 그 광고를 처리하는데 사실은 그런 감정 상태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 드라마에 등장하는 배우나 뭐 거기에 이제 연예인들이 그 프로그램 속에서 등장하는데 마침 또 광고에 그 모델이 또 등장하고 그 드라마의 맥락이나 분위기에 따라서 감정 상태가 어떤 감정 상태로 유발되느냐가 그 따라 나오는 광고에 정보 처리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 바로 감정 일치 가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프라이밍은 앞에서 언급한 적이 있죠. 이 프라이밍 효과라는 것도 감정적 점화라는 것도 역시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사전에 형성된 감정이 그 대상에 대한 후속 평가나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감정적 점화 현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감정적 점화에 따르면 어떤 사전에 유발된 그런 긍정적인 감정은 후속 광고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유발하게 되고, 부정적인 감정이 유발되어 있을 때 광고를 접하게 되면 그 해당 광고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평가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이제 감정적 점화 현상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뭐 어떻게 보면 이 감정 일치 가설이나 다 비슷한 부분이 작용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광고가 어떤 감정을 유발하는 프로그램과 연계되어 소비자에게 노출되는가, 혹은 광고 내용이 소비자에게 어떤 감정을 유발하는지가 중요한 문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에서 어떤 감정을 유발하게 되면 그리고 광고가 그 뒤에 나오게 되면 소비자는 그 감정에 영향을 받게 돼서 광고를 처리하게 되고, 또 광고 그 자체에서도 소비자에게 어떤 감정을 또 불러일으킬 수가 있죠. 그랬을 때 그 감정과 브랜드가 또 연결되어지니까 우리가 학습에서 봤듯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보실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행동에 대한 감정의 영향이에요. 또 이 행동이라는 것과
감정은 또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죠. 왜? 행동을 수반한다 그랬잖아요. 앞에서. 감정의 특징이. 그래서 자극 상황에 대해서 쾌, 불쾌. 쾌는 유쾌를 얘기하겠죠. 차원의 평가를 전제로 해서 접근 회피 경향성. 그죠? 그런 유쾌하냐 불쾌하냐 차원의 평가를 전제로 해서 접근 회피 경향성. 접근 회피 경향성을 일으키는 행동 유발에 단서로서 작용을 한다. 즉, 좋은 감정이면 아무래도 접근, 그죠? 유쾌한 감정이면 접근하는 쪽으로, 불쾌한 감정이면 회피하는 쪽으로 행동이 나타날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그죠? 유쾌한 감정을 일으키는 그런 대상에 대해서는 접근하려고 하고 가까이 가고 싶은 거고, 불쾌한 감정을 유발시키는 대상에 대해서는 회피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성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긍정적 감정이라는 것은 동기화된 행동에 대해 유인가로 작용해서 구매 행동을 일으키게 된다. 그러니까 광고를 통해서 만약에 긍정적인 감정이 유발됐다. 그러면 그로 인해서 어떤 구매 행동 자체가 연결되어져서 동기화된 행동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게 유인가로 작용한다는 거죠. 그 밀리만이라는 학자가 1986년도에 음악 템포에 따라서 소비자의 행동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연구했다는 사례가 있어요. 이건 뭐 제가 앞에서도 몇 번 언급했던 적이 있죠. 빠른 음악이 흐르는 매장에서는 소비자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그래서 우리가 마트나 이런 곳에서는 사실은 빠른 음악, 경쾌한 음악을 틀어갖고 그 마트에 있는 소비자들이 빨리 살 거 사고 빨리 나가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지만 백화점은, 그죠? 느린 음악, 천천히 느리고 좀 우아한 음악 같은 걸 틀으면 굉장히 천천히 매장을 둘러보는 거죠. 그리고 굉장히 시간도 거기서 많이 보내게끔 하는 거예요. 그 백화점에서는 그래서 느린 음악이나 그런 음악을 트는 거죠. 의사결정 속도도 빨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빠른 음악을 듣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느린 음악을 듣게 되면 반대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죠. 물건을 천천히 보게 되고, 또 이거 살까 저거 살까, 그런 어떤 의사결정도 빠르게 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소비자가 의식하지 못하는 상태에서도 영향을 미친다는 게 또 특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그런 부분이 작용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감정의 영향력이 바로 행동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예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교과 교재에도 보면 행동 유형, 느린 템포, 빠른 템포, 유의도의 관계를 쭉 보여주고 있잖아요. 음악 종류에 따른 소비자 행동의 차이라고 해서 이게 뭐냐, 글자가 작아갖고 제가 좀 잘 안 보이는데, 표 1- 뭐의 그런 행동 유형, 뭐 종업원의 서비스 시간, 손님의 테이블 시간, 그냥 나간 비율, 식사비, 술값, 뭐 순이익,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여러 매장에서 이제 실제 그런 것들을 계산해 본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분명히 영향을 미치고 있다. 유의도가 꽤 높게 나오는 걸 보면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소비자 감정 반응과
광고 효과 측면입니다. 그래서 소비자 감정 반응과 이제 광고 효과에서 광고 정보 처리 과정에서의 감정의 역할을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소비자 감정 반응과 광고 효과라는 것은 뭐 광고에 대한 소비자의 태도 또는 브랜드에 대한 태도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인지와 감정 모두를 잘 아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어요. 소비자는 같은 기능의 제품이라 하더라도 브랜드 이미지가 좋은 그런 제품에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이 또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그 자기 회사의 브랜드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전략을 구사하죠. 그죠? 그리고 특히 이제 광고의 역할이 거기서 많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광고 정보 처리 과정에서의 감정의 역할이라는 부분인데요. 특히 우리가 제이온스라는 학자가 단순 노출 효과에 대해서 연구 결과를 발표했죠. 이거는 아주 많이 알려진 연구예요. 단순 노출 효과, Mere Exposure Effect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광고만 접촉을 해도, 그죠? 호감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 감정과 인지의 관계를 관심 갖게 만드는 그런 연구 결과에 의해서 관심을 많이 갖게 된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광고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의 감정의 역할에 대한 관심이 훨씬 더 커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감정이 광고물의 효과를 결정하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라는 측면을 인식하게 되면서 광고에 대한 태도는 새로운 개념을 제안하는 그런 학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광고 정보 처리 과정에서의 감정의 역할의 첫 번째가 감정적 정보 처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광고에 대한 소비자의 반응이라는 것은 인지 체계와 감정 체계에 의해서 생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가 다 작용하는 거죠. 어느 하나만에 의해서 정보 처리가 되는 게 아니라 인지 체계와 감정 체계가 다 작동을 해서 소비자의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지 체계와 감정 체계는 어떻게 보면은 서로 독립적인 것 같은 생각이 들지만 사실은 상호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 자극을 우리가 접했을 때 우리의 인지 체계라는 게 작동하겠죠. 저게 뭐지? 내가 경험해서 알고 있는 건가? 그죠? 그리고 그 과거의 경험을 떠올리면서 지식과 의미와 신념 이런 것들이 다 연결돼서 나타나겠죠. 그게 바로 인지 반응이라고 하는 이게 뭐다? 지식과 의미와 신념 이런 것들을 이제 형성시켜 주는 거죠. 감정 체계는 뭡니까? 그 환경 자극으로부터 내가 어떤 감정을 유발하게 되느냐. 그래서 감정 반응이 어떻게 나타나느냐죠. 정서가 있을 수 있고 느낌, 그죠? 그게 바로 이제 emotion, feeling, mood, evaluation
다양한 감정 반응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근데 이러한 인지체계가 감정 반응에, 또 인지 반응이 감정 체계에 영향을 서로 다 미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